자, 마켓 나우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엔 지수가 올라가지는 않는데 네. 그래도 조금 살펴봐야 할 것들이 이것저것 상존해 있는 시장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좀 많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쪽에서 미국 국채 20년물 입찰이 있었는데 수요가 부진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쨌든 무디스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 미국 시장이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우려감들이 조금씩 출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서 뉴욕 시장이 좀 급락하는 양상이었고 약달러로 좀 전환됐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미국과 환율 협상하는데 절상을 요구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원달러 환율이 좀 출렁거리고 많이 내려간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또 만기일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어떻게 선물 포지션 잡고 가는지 이걸 보면서 좀 변동성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환율 말씀해 주셔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부도 사실 원화가 너무 싸다라고 인식은 하고 있더라고요. 절사 압력도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원화가 이렇게 저평가받는 이유는 사실 외부적인 요인에 있다라는 거죠. 미국의 물가 불안이나 관세 리스크 때문에 그래서 원화 절상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바탕은 있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정치적인 그런 부담 때문에 무언가 이거를 상쇄할 요인이 필요한데 그거는 이제 경제에서 AI 기술 발전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미국의 재정 적자를 또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누릴 때 성장주에 대한 비중 확대 이런 부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전략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녹여서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좀 제거할 수 있는 타이밍들이 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개선될 수 있을지 여부를 계속 5월 말 6월 초 이 상황에서는 계속 저희가 잘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오히려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지금 개장한 지 1시간 정도 지난 상황인데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현 앵커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9시 개장하자마자 양시장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0.5% 정도의 하락으로 거래를 출발했다가 현재 구간의 경우에는 낙폭을 조금 더 키워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큰 폭의 낙폭은 아니고요. 약 0.5에서 0.6%의 하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간밤 증시 상황도 안 좋았고 오늘 시장은 수급도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종목은 대체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빨간불을 켜내는 종목들이 하락하는 종목들입니다. 더욱더 빨간색이 많이 보이는 그러한 장입니다. 삼성전자 1% 가깝게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보시다시피 현재 구간에서 1.1% 넘게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은 20만 원대를 이탈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1% 넘게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 보시다시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오늘 2% 넘게 빠집니다. 다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2% 넘게 빠지고 있지만 여전히 시가총액 5위권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강하다라기보다는 현대차가 연이어서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완성차 쪽보다는 방산 쪽으로 조금 더 투자 심리가 살아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HD현대중공업도 1.8%의 하락으로 거래 출발합니다. 그리고 초록색 하나 보이네요. 삼성 바로직스 현재 구간에서 1.9%의 상승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 출발하자마자 사실 7% 넘게 상승하면서 110만 원대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삼성 바로직스는 삼성 에피스와 함께 인적 분할을 한다라고 밝혔는데 특히나 삼성물산에 대한 가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 이외의 종목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오늘 0.5% 넘게 빠지고 있고 크래프톤도 1% 이상의 하락 흐름 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2% 넘게 하락세. 다만 금융주 안에서는 그래도 상승하는 업종들이 몇몇 눈에 띕니다. 하나금융지주 오늘 0.8%의 상승, 삼성생명 1.5% 넘게 상승, 카카오뱅크도 1% 이상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현재 구간 업종별로 어떨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보시다시피 업종별로 봤을 때는 하나시스템 1% 가깝게 하락세 나오고 있고요. 하나솔루션 오늘 좀 크게 빠집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 어떤 업종들이 좀 크게 빠지나 봤더니 신재생 쪽, 태양광 쪽이 최근 들어서 주가 상승이 아주 좋았던 만큼 오늘 빠르게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4.6% 넘게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ST바이오센서와 같은 이렇게 진단키트 쪽으로도 오늘 시장 테마 형성하면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아가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쪽은 어떨까요? 코스닥도 만나보고 가시죠.
네, 오늘 코스닥 보시다시피 알테오제는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HLB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안쪽으로는 그래도 오늘 시장 투자 심리가 좀 살아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선별적입니다.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1.3%의 상승세,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도 주가 탄력 괜찮은 기업이 있습니다. 파마 리서치인데요. 놀랍습니다. 52주 신고가를 연이어서 이번 주에 경신한 가운데 연이어서 다시 한번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으로 거래 출발했지만 결국에는 상승으로 이렇게 올려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시즌도 눈에 띕니다. 6.3% 넘게 상승세, 진단키트 쪽 오늘 테마 굉장히 강력하게 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삼천당 제약도 2% 넘게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에코프로비엠은 3% 이상의 하락세. 최근 들어서 밸류체인단, 전기차 밸류체인단은 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로봇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반등에 성공하나 했는데 이번 주 들어서 연이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오늘 낙폭을 조금 더 키워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3% 가깝게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현재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지수 상황 만나보시죠. 네, 오늘 보시다시피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좀 빠지고 있는데 코스피는 0.5% 하락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2611선, 다만 2600선은 여전히 넘어선 상황이고 약간 박스권 안에 갇혔다라는 증권사 코멘트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0.7% 하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720선 살짝 이탈하면서 71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급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만나보고 가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개인만이 사고 있는 그러한 장이고요. 외국인들 현재 개장한 지 이제 1시간 정도 지났는데 매도폭 큽니다. 1,700억 원 넘게 매도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500억 원 넘게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3,000억 원 넘게 벌써 매도 물량을 좀 추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쪽은 어떨까요? 코스닥 수급 상황도 확인해보고 가시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개인만이 사고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외국인들 벌써 600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142억 원가량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은 안 좋습니다만 그럼에도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는 업종들, 종목들도 눈에 띕니다. 어떠한 종목과 업종에 투자자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최영은 앵커 수고하셨고요.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싱크풀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이는 업종과 이슈, 테마들 함께 볼 텐데요. 자, 싱크풀을 보시면 오늘은 크게 주도하는 업종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제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차익 실현하려는 그런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고 조금의 조정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테마성으로 지금 계속 어쨌든 진단키트 코로나19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많네요. 지금 중국, 홍콩, 태국 이쪽에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다 보니까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번 주에는 계속 이 상승 여력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진단키트 코로나 엮여서 제약바이오까지 함께 전반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에 약간 쉬어가는 양상이었는데 오늘은 조금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외에도 어제 많이 올랐던 우주항공, 우주 관련된 종목들도 어제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조금 내려갔고 그래도 어쨌든 이제 앞으로는 우주 관련된 종목들을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미국에서도 계속 우주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이 어쨌든 우리나라 최고 대기업인 삼성이 우주 관련 산업을 하겠다라는 선언까지는 아니고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육계 관련된 테마도 다시 또 약간 부각됩니다. 브라질 쪽에서의 조류 인플루엔자 이야기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반응이 나타나고 있고 방산주들,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이런 것들은 오늘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보안 관련돼서도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나 STO 관련된 종목, 디지털 화폐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은 조금 반응이 보였는데 장 초반에는 많이 올랐는데 이 상승 탄력이 좀 많이 떨어지대요. 간밤에 새벽에 조금 전이었기도 했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11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계속 올라가네요. 비트코인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또 최근에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하락이 나왔다가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어쨌든 비트코인 추세가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STO 관련된 종목, 암호화폐 관련된 종목들 초반보다는 상승 탄력이 약간 떨어진 것은 아쉽지만 어쨌든 계속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 화장품 관련 종목도 오늘은 좀 살펴봐야 하는데 오늘 달바 아시죠?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그 달바 글로벌이 오늘 상장을 했습니다. 데뷔를 했는데 일단은 상승 탄력이 괜찮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또 미국 쪽에서는 우리나라의 화장품, 우리나라의 선케어 제품들을 많이 사용한다. 이런 판매량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K-뷰티와 관련된 모멘텀 여전히 좋은 상황이다. 하지만 달바 글로벌 쪽으로 초반에 수급이 약간 쏠리는 것 아닌가. 다른 화장품 종목들이 최근에 조금 올라왔는데 그런 상승 기세가 약간 꺾이면서 달바 쪽으로 쏠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런 추이는 좀 참고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슈를 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 시간에도 제가 삼성그룹주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는 삼성물산이 우주 관련된 산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고 오늘은 또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이런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어요. 거래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풍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 공시를 오늘까지 제시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그냥 공시를 해버렸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결국에 인적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물적 분할 아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죠?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 에피스 홀딩스를 10월에 설립을 해서 삼성바이오 에피스를 떼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 인적 분할 방식으로 삼성바이오 에피스 홀딩스라는 것을 따로 분리해내고 그 홀딩스 아래 자회사로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마도 삼성 에피스 홀딩스를 상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가지고 계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은 그 비율에 따라서 삼성 에피스 홀딩스의 주식도 가지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회사 측에서 이야기한 시장에서 또 해석하는 것들은 어쨌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을 하는 업체잖아요. 다른 이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의 약을 만들어주는 회사인데 이 안에 자회사로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기도 하고 신약 개발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이게 이해 충돌되는 거 아니냐. 해외 글로벌 기업들의 약을 만들어주면서 그 기술이 바이오 에피스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식의 해외 글로벌 기업들의 불만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자 CDMO와 신약 시밀러 사업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이번 인적 분할을 진행하겠다라는 것이 주요 골자인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서 오늘 삼성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도 삼성물산 많이 올랐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어제 7%가 넘게 올랐습니다. 오늘도 어쨌든 상승 탄력은 이어가는데 장 초반보다는 상승 탄력이 약간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삼성물산과 삼성전자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대 2대 주주이거든요.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보험사들 중에 삼성생명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산하에 있는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지분을 조금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좀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해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삼성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최근에 삼성그룹주들의 움직임 심상치 않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장 초반에 왜 주가가 안 뜨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 9시 30분 좀 지나자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됐고요. 현재 1.64% 상승하면서 5거래 연속 상승 추세를 놓치지 않고 현재 110만 원 선 위에서 황제주의 역할을 고스란히 해내고 있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세 더 탄력적인 건 삼성물산입니다. 어제 종가 확인해 보니까 13% 넘는 급등세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던
있었는데 참 오래간만이었습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2020년 이후 삼성물산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게 좀 최초여가지고 그런 부분에 좀 의미가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오늘 이슈 나오면서 4% 상승세, 뭐 장중 고점에서는 탄력이 약간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면 이제 긍정적인 거였고요. 14만 4,8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 주주 모회사로서 지분을 43.06%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살펴보시고요. 삼성전자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31.2%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생명 역시 연관이 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최대 주주가 삼성물산입니다. 지분을 19% 이상 보유를 하고 있고요. 현재 1% 상승하면서 92,500원 선 보이고 있고요. 굳이 얘기하자면 삼성 SDS는 IT 서비스 기업인데 뭐 바이오 산업 이런 쪽으로 디지털 전환 구축에 힘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집어넣어봤고 현재는 1%, 이건 좀 차별화되지만 13만 2,90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주의 흐름 만나봤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 부분에서 작년에 그 일회성 부분 때문에 좀 이익이 좀 주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그런 부분이 없다면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추가 코멘트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삼성물산 주가가 움직였고 또 그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기업 분할했다는 것은 삼성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삼성물산의 주가가 오르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내릴 때 삼성 오너일가가 이 그룹 전체를 지주회사 체제로 갔을 때 가장 많은 지배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바이오 에피스와 또 바이오 시밀러를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분할한 것은 이러한 삼성물산 주가를 띄우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고 이건희 회장 상속세 마지막 분을 내게 되는데 그 이후에나 지배구조 개편을 할 줄 알았는데 좀 빨리 움직인 걸 봐서는 뭐 삼성 오너일가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지금이 삼성전자 주가 가장 쌀 때이기 때문에 가장 호기가 아닐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기업 지배구조 개편에 나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삼성 지배구조 개편 관련된 코멘트도 투자 아이디어도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비트코인 가격 오늘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가요? 안 가지고 계시면 여전히 소외를 느끼실 것 같은데 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코인베이스 기준 그리고 또 이 바이낸스 기준으로 해서 다 11만 달러가 돌파가 됐습니다. 조금 전이었어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좀 체크를 해봤는데 11만 달러 코인베이스 바이낸스에서 다 넘었고요. 우리나라 업비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억 5,300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의 가격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어쨌든 올해 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코인들이 전부 다 올랐지만 그러다가 관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10만 달러 돌파해서 거의 11만 달러 근처까지 왔다가 관세가 본격적으로 부과하고 관세에 대한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자마자 급격하게 7만 4천 달러대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그게 불과 한 달 반 전, 그죠?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 반 정도 만에 바로 11만 달러까지 지금 올라온 겁니다. 만약에 지난달 초나 4월 중에 매수를 하신 분이라면 비트코인만 가지고도 수익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어떻게 잡아야 될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또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계속 모니터링 하시면서 적절한 좋은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뭐 이더리움이나 리플에 대한 투자 의견들도 최근에 나쁘지 않거든요. 전반적인 코인 시세가 추세가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국내의 이슈도 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하고 국내 6대 은행 은행장들 그리고 국제금융협회의 인사들이 함께 회동을 가지면서 앞으로 중앙은행 화폐
디지털 화폐, CBDC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앞으로의 활용 방안을 좀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대선에서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만약에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나고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활용 방안 아니면 이런 정책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또 가상화폐 관련 주들과 뭐 STO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이 또 한꺼번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포지션을 잘 잡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는 관련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움직이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다날이 눈에 띄네요. 현재 6% 강세 힘을 보이고 있는데 비트코인에 관련해서 포함해서 암호화폐 관련 결제 가능한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는 거 아시죠? 현재 어제 대비 200원 상승하면서 3,470원 선 보여주고 있고요. 3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는 건 우리기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85% 상승하고 있는데 국내 1위 자산 화폐 거래소인 두나무 아시죠?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지분을 7.66%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도 업비트 실적에 연동이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암호화폐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85% 상승하면서 7,590원 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두나무의 지분을 6% 이상 보유하고 있는 하나투자증권이 오늘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는 3% 상승세 유지를 하면서 4,215원 선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그룹에서 대표적인 암호화폐 사업에 진출한 그런 일의 대표적인 사례였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바이오제는 7거래 만에 하락 전환된 흐름, 그동안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자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1.45% 하락하면서 12,20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기술 투자의 지분을 또 확보하고 있으니까 연관됐다, 관련주의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사이언티픽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 1% 상승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뭐 가상자산, 그 채굴 사업에 투자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묶이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 관련주 시장을 리딩하는 또 섹터이니까 잘 보시고요.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다른 거 따질 거 없이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 하면 두나무 주주사들 보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기술투자와 한화투자증권인데요. 이 우리기술투자증권을 예를 들자면 처음에 샀을 때 55억을 투자해서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계상으로 평가액이 5,600억이 넘는 걸로 계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두나무가 상장을 할 경우에는 거의 1조 원 정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우리기술투자는 지금 갖고 있는 보유 자산 가치보다도 못하게 지금 평가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우리기술투자 주가가 밀어올려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고 하나투자증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문제는 최대 주주인 이 두나무의 최대 주주인 카카오가 이 언제 IPO를 할지 이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번번이 이게 1억 원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1억 원이 넘어가서 두나무 가격도 많이 올라가는데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이 좀 안타깝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 같이 이제 주식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은 못 샀지만 우리기술투자와 한화투자증권 같은 이 비트코인의 수혜를 보는 그런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보시고 지금 같은 타이밍에서는 한번 담아두시는 것도 포트폴리오상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탐지 못한 분들은 이 주식으로 한번 투자 수익을 올려보자라는 전략이었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원화절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출발을 할 때 10원 넘게 떨어지면서 1,377원대로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도 어제도 역시 미국에서 전날 약간 거래의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미국 쪽에서 환율 협상을 우리나라와 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원화 절상을 요구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러면서 어제 전날 야간 거래에서도 1,368원대까지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런 영향이 우리에게 오늘 시장에도 그대로 영향을 받는 모습이고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선 이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시장에서 뭐 일단은 기획재정부에서는 아직 뭐 구체적으로 정해진 거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입장을 내놓은 상황인데 어쨌든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일본이 또 지금 미국과 환율 협상을 벌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또 미국의 베센트 장관이 뭐 환율은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거 아니냐라는 코멘트를 했는데 뭐 겉으로는 이렇게 코멘트하지만 뒤에서는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나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환율 협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지도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간밤에 미국에서 미 국채 20년물 입찰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부진했습니다. 미국에서 무디스 신용등급 낮춰 잡은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여파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미국의 재정 적자 감당하기 힘든다는 그런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입찰 수요도 부진하게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이 시장을 약하게 만들기도 했고 이러면서 달러가 또 약세로 조금 더 가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원화 강세가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향도 있는 상황인데 자 어쨌든 환율이 빠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어떻게 저희가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원화 강세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어떤 종목과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한항공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었습니다. 5거래 말에 반등하면서 오늘 관련 이슈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유, 그러니까 유가 하락에 또 수혜주로 얽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해외 원자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 감소는 마진 개선이 될 가능성 높습니다. 오늘 4% 상승하면서 반등이란 표현을 해야겠네요. 22,800원 선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산 브랜드의 원가 하락 절감 이슈 이 부분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3.8% 상승하면서 10,000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원화 절상으로 해외 관광객 유입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고요. 3%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6% 급락했거든요. 절반 정도 되돌리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11,31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출주는 긍정적이지는 못합니다. 현대차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4거래 연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오늘도 3%대 하락세 보여주면서 또 18만 원 선까지 내려온 흐름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원화 절상 그런 기대감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업종들이 있는데 뭘 봐야 될지 파트너님? 네, 일단은 뭐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달러 부채를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느냐 이걸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항공사들은 대부분 달러 부채를 일으켜서 비행기를 사오죠.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대한항공이 가장 큰 수혜를 봅니다. 이거는 해운주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 주가는 이런 식으로 계속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계속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달러 환율이 움직이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미국이 트럼프가 집권하자마자 2기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이 환율, 관세 문제를 건드렸습니다. 이 관세를 건드린 건 말 그대로 미국 내 부채가 정부 부채가 연방정부 부채가 너무 많기도 하고 재정 적자에 무역 적자까지 이 쌍둥이 적자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다 보니 이 관세 문제를 건드리고 수출 문제를 건드려서 이 미국 기업들이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도록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건데요. 이렇게 해도 말을 안 들어먹으면 또다시 플라자 합의 같은 걸 들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과 미국이 만났을 때, 그 재무장관끼리 만났을 때 이게 또 이슈가 됐죠. 이거 똑같이 우리나라에게도 이번에 강요할 수가 있습니다. 원화 가치를 하룻밤 사이에 플라자 합의처럼 50%, 100% 올려버리면 우리 수출 기업들 큰일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같이 수출을 많이 하는 업체들은 지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원화 환율이 아래쪽으로 하방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평가 정상이 되면 수출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그런 상황이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외화 부채를, 달러 부채를 많이 갖고 있는 쪽에 투자자들은 관심을 갖고 좀 투자하는 포트포지션을 좀 조절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수출주는 비상입니다. 그런데 달러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항공주, 대표적으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원화 강세, 유가 하락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니까 오늘의 긍정적인 흐름들 특징주로 거론이 되네요. 네. 예. 자, 이렇게 원화가 이 가치가 올라가는 이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는 상황에서의 포트폴리오도 저희가 잘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김태호 파트너님과 오늘 전반적인 전략을 좀 세워야 될 텐데 오늘 만기일이기도 하고 외국인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쪽
조금 쉬어가는 장세인데 어떻게 대응하고 또 어떤 종목들을 좀 공략해 볼까요?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게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관련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많이 지금 인적 왕래가 있는 중국 쪽, 또 홍콩, 또 이번에 대만, 그리고 이번에 대만 같은 경우 컴퓨텍스라는 이 세계적인 전시회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인들도 많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번 주말이 지나고 한국으로 귀국을 할 텐데요. 그런데 그 대만에서 이 코로나가 확진자가 급작스럽게 늘어나면서 관련된 이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고 또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맞은 이 백신들이 좀 제대로 작용을 못할 수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대표적으로 코로나 진단시약 쪽이 있겠죠. 진단키트 쪽에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엑세스바이오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예전에도 작년에 여름과 그 겨울철에 코로나가 유행할 때 거의 한 10배 정도, 1000% 정도 수익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코로나 진단 키트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학습 효과를 갖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여름과 겨울철에,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 감기나 독감이 이런 것도 유행하기 때문에 코로나도 유행할 수 있는데 여름철에 왜 코로나가 유행하느냐? 우리들은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름에는 초여름만 돼도 창문을 다 닫고 에어컨을 켜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밀폐된 그 환경 속에서 이 코로나가 확산 인세가 더 빠르게 이제 전파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확산에 대해서 좀 경계감을 가지시고 관련된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으신데요. 이번에는 좀 더 일찍 해외에서 이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면서 관련된 뉴스를 타고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있고 대표적으로 엑세스바이오가 나름대로 이 진단 키트를 대량 양산할 수 있는 기술력과 생산 캐파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업체이고 또 한편으로 해외 진출해서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런 코로나뿐만 아니라 말라리아나 독감까지도 이 진단 키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가장 빨리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질병 관료가 있을 때마다 테마주가 급격하게 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게 또 이후에는 또 꺼지기도 하죠. 학습 효과라는 부분은 이제 파트너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부분도 함께 공부를 해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코로나 관련주들도 한번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한번 추이 잘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마켓나우 브리핑으로 함께 시장 상황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자,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봐야 되겠습니다. 요즘 잘 가는 업종들 너무나 많은데 뜨거운 게 또 원전주잖아요. 네. 원전주 어떻게 또 투자해야 할지 잠시 후에 이데일리 인사이트에서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장중한 때 4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21일 미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동부 시간 이날 오전 11시 7분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5.86% 오른 10만 9,856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월 21일 기록한 10만 9,358달러를 웃도는 가격으로 4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최근 몇 주간 가상자산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완화와 함께 규제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약 14% 상승했으며 미국 주식 등 다른 위험자산 대비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21일 애플의 전 수석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가 설립한 AI 기기 스타트업 IO를 약 65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오픈AI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다. 오픈AI는 이번 인수를 통해 약 55명의 인력을 확보하고 AI 기반 기기 개발 전담 부서를 신설할 계획이다. 거래는 규제 승인 후 여름께 완료될 전망이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이번 인수 목적에 대해 AI를 활용해 다양한 멋진 것을 만들 수 있는 디바이스 패밀리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이브는
정부는 아이폰, 아이팟, 애플워치 등을 디자인한 인물로 애플 퇴사 후 아이오를 설립해 AGI 시대에 맞는 제품 개발을 추진해왔다. 올트먼과 아이브의 협력은 AI 분야에서 애플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애플 주가는 2.31% 하락했다. 자, 마켓나우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일단은 코스피가 낙폭이 좀 더 커지네요. 1% 가까이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장 초반 거래 정지됐다가 9시 30분부터 거래되면서 급격하게 뛰어 올랐는데 지금 뭐 보합권 수준으로 다 내려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수가 조금 더 낙폭이 나오면서 1% 지금 코스피가 2,600선이 이탈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0.98%, 양시장이 전부 1% 내외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중국 쪽은 상해 종합지수 어제 강보합권 수준 마감했는데 오늘은 약보합권으로 출발하면서 0.17% 하락세 출발. 홍콩 항생지수도 어제는 0.6%대 상승 마감했는데 오늘 0.3%대 하락으로 출발을 하면서 일단은 뭐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오늘은 좋지는 않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도 지금 0.7%대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야 할 텐데 오늘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개편했는데 축하 인사도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그 자리도 바뀌었네요. 네. 여기서 여기. 네, 많은 이동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은 또 투자 아이디어 어떤 쪽을 볼까 고민을 했는데 네. 어쨌든 잘 가고 모멘텀이 좋고 대세인 그런 업종을 저희가 올라타서 수익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쵸. 예, 그게 주식시장의 진리죠.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조선방산이 계속 가다가 네. 최근에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뭐 그 다음 타자로 지금 원전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저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요. 보고 있었죠. 예, 네. 눈에 띈 지는 벌써 한참 됐는데 네.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주식 조금 하셨던 분들은 네. 두산이라는 데 대해서 일단은 먼저 이 거부감이 좀 그렇죠. 있고 약간 예. 거리감을 두죠. 그렇죠. 두산에너빌리티 과거에 해왔던 여러 가지 행적을 보게 되면 저 회사 저 이렇게 조금 예 네. 아마 그렇게 친숙하지 않고 주주 친화적인 쪽에서도 많이 몰고 그쵸. 이런 회사로 알고 늘 있어서 주가도 올랐다가 바로 떨어지고. 그리고 그랬죠. 거기다 그런 것도 있죠. 네. 예, 약간 그룹 리스크의 원흉. 네. 네, 그룹 리스크 하게 되면 이퀄 두산 뭐 이렇게 많이 나왔었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달라졌어요. 우리 두산 두해빌이 네. 달라졌어요. 두해빌도 그러면서 날려졌지만 네. 두산 지주사도 엄청 잘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요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화 기다려. 우리 다음은 다음 두산이다. 타자 두산인가요? 예, 이렇게 나가면서 한화 HD 그룹 그다음에 이제 그렇죠. 이제 두산인가요? 두산. 예. 그러니까 원래 큰 형님들, 삼성그룹이나 큰 형 LG 뭐 이런 쪽들이 좀 많이 쉬다 보니까 네네. 이쪽은 이제 제껴놓고 이쪽들이 열심히 더 들어가다 보니까 다음 타자급 두산은 지금 야구만 잘하면 예, 네, 그렇게 돼야 될. 야구는 요즘 하나가 잘해서. 네. 이제 이게 또 바로미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야구까지 잘하면서 신기해요. 예, 그 같이 오게 되면 부각을 받으면서 야구 국내 천만 야구인들이 다 주식도 사는 이런 쪽으로 네. 나가는 것 같은데 일단 예, 두산 에너빌리티가 요 정도쯤이면은 좀 멈추겠지 했더니 계속 올라옵니다. 네, 계속 갑니다. 이게 일단은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원전주, 원전에 대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쪽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바뀌어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 간다고 보세요? 일단은 요즘에 한 일주일 사이에 네. 원전 관련된 그 외사 리포트, 해외 글로벌 IB들이 보이는 리포트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거기서 나오는 것들 보게 되면은 일단 원전은 르네상스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다음 이제 그 전쯤에서 이제 미국에서도 좀 스탠스가 바뀌었죠. 네네. 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행정명령 조만간 원전 쪽을 좀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나올 거고 게다가 원자력 발전 용량 지금의 4배로 가겠다라는 네. 쪽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또 기대감이 같이 맞춰지는 쪽이고 게다가 또 유럽이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요. 기존에는 탈원전, 그러니까 원전보다 좀 더 친재생 쪽으로 많이 신재생 그렇죠. 쪽으로 독일 같은 나라들이 특히 그랬죠. 그런 거에 강했잖아요. 아예 폐쇄하고 그러니까요. 예, 안 한다라고 하다가
지금 그러고 나서 러우 전쟁 나오고 나서 보다 보니까 가격이 전기요금이 팍팍 뛰다 보니까 산업 위축되고 소비자 그 전기요금도 팍 뛰고 네. 그러면 이것저것 안 되다 보니까 이걸 안정시켜야겠다. 그러면서 다시 선회가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흐름들 쪽에서 혹시 그 덴마크 우유 그 덴마크 요구르트 뭐 이런 거 아시죠? 네네네. 네, 저희가 알고 있던 그 청정국가, 음. 예, 덴마크마저도 아, 덴마크도 예, 원전을 안 되겠다. 쓰겠다. 예, 그렇게 바뀌고 있는 모습들이고 게다가 이번에 의회 통과한 쪽의 벨기에 같은 경우는 예, 아, 우리도 예, 맞아요. 원전하겠다. 예.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둘씩 나오기 시작하다 하면서 그러니까 원래 이제 동유럽 쪽에서는 체코가 먼저 하면서 이제 우리랑 이제 그쵸. 손을 잡고 하는데 그런 쪽에서 보다 보니까 우리도 해야겠는데 이런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제 원전이 과거에서 알고 있던 뭐 신재생과 반대되는 네. 대척되는 쪽이 아니라 비용 효율적이고 사고만 안 나면 이제 단서가 있습니다. 그쵸. 사고만 예, 없으면 그쵸, 그쵸. 예. 예, 안전하게 관리만 하게 되면은 발전 비용은 누구 못 따라간다. 물론 발전 비용을 계산할 때 보게 되면 그런 거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처음 프로젝트부터 이제 막 상용가 들어올 때까지 이때만 따진다 그러면 원자력이 가장 높아요. 그렇죠. 왜냐면 초기 설치 비용은 비용이. 그죠. 그렇죠. 초기 비용이 높은데 이거를 시기를 좀 길게 해서 만약에 30년, 뭐 50년 이런 식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초기에 이렇게 발전 비용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비용 들어갔다가 확 떨어집니다.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게 되면 이런 쪽으로 받게 되면 원전 쪽들이 훨씬 더 예, 유효 좀 비용은 좋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변화가 가장 큰 게 이제 원자력 쪽이다. 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전반적인 산업이나 글로벌 트렌드를 봤을 때 네. 뭐 비트코인을 막 채굴하고 가상화폐 채굴하는 이런 전력 수요도 너무 많이 생겼고 플러스 네. 알파로 거기에다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돌려야 하는 전력까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의 에너지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친환경 에너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전 세계가 인정했다라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전 세계에서도 이제 해보다 보니까 네. 몇 번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LNG 편안하게 천연가스를 쓰다가 네. 예,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딱 막히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난방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고 발전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또 단가들이 확 올라가는 현상들. 그런데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또 최근에 유럽 쪽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 포르투갈 예, 이쪽에서 아, 예, 그렇죠. 정전이 예. 갑자기 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첫날은 되게 맞네요. 기분이 좋았대요. 와, 우리 핸드폰도 쉬고, 쉬고, 일 안 하고. 예, 아날로그식으로 도란도란 하다가 아, 예, 예. 이틀째, 3일째 되니까 거의 폭동 수준으로 답답하죠, 이제. 그죠? 뭐냐 이거 이러면서 예, 완전히 우리 뭐 원신으로 돌아간 거냐 그러면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전력이 한 2, 3일만 없어도 이런 식으로 변하는데 그쵸.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한 이제 두려움들이 좀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완전 산업이 멈춰버립니다. 그쵸. 예, 그런 것 쪽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다 이제 AI 시대 들어서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엄청 많이 잡아먹을 텐데 그러면 당장 머스크 같은 경우도 내년 중반쯤 가게 되면은 네. 우리도 전력 부족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그런 쪽으로 보면 열심히 머스크 테슬라도 지금 XAI를 통해서 지금 그록을 계속 그쵸. 예. 학습시키고 있는 과정들인데 거기서 이제 제대로 따라와서 데이터 센터 짓고 뭐 하는 과정 쪽에서 보게 되면 아이고야 이거 좀 어렵겠구나 라는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살짝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원자력이 이제 그걸 커버를 하려고 이제 시도를 들어가는 과정들 이것도 하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어쨌든 뭐 전반적인 이 시장은 이제 원전 르네상스 시대가 다시 온다. 네. 다시 원전의 시대가 돌아왔다라고 거의 선언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게 시장의 반응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우리도 뭐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원전에 대한 강조, 뭐 이걸로 우리는 또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이걸 멈출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요즘에 원전 관련된 리포트가 우리나라만 나오는 게 아니라 네. 해외 쪽에서도 리포트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저도 그것들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너무나 다행스럽게 너무나 좋은 면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기에 한 번씩 쏙쏙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해외 기업들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잘 보고 있고 탑픽으로 꼽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해외 투자은행들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시점에서 네. 이제 국가별로 본다고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게 있죠. 국가별로 보게 되면 이제 원전의 강국을 따졌을 때 일단은 뭐 미국은 원조인데 네. 밸류체인은 없습니다. 예, 그냥 기술력만 갖고 있다 그런 쪽인데 그냥 흐지부지 돼 있는 상황들이고 그런 쪽에서 그다음에 원전의 강국이라고 하면 프랑스 있고요, 러시아, 중국, 일본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과정 쪽에서 하나하나 보게 되면은 러시아하고 중국은 거기서 뭘 못하죠. 근데 약간 좀 그렇죠. 네네.
적국 이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그쪽은 이제 배제. 프랑스가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활발히 원전 들어간다고 하는데 최근에 한 10몇 년 동안은 직접 지어본 경험은 없고 그러니까요. 게다가 거기다 발주를 주게 되면 일을 할 거예요. 독일의 기업들과 함께 같이 일을 할 텐데 아, 자세히 보게 되면 단가가 프랑스 단가입니다. 많이 비싼가요? 많이 비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단가 생각하게 되면 일단 엄두가 안 날 것 같고 게다가 마지막으로 일본이 남았습니다. 네네. 일본은 한번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타격이 갔어요. 아, 그 다음에 원자력 밸류체인들이 완전히 또 죽어버렸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지금 당장 최근까지 이집트 원전부터 곧 나왔던 이제 경험을 봤을 때 꾸준하게 원전 경험 있고 계속 좀 유지하고 있고 하는 쪽을 본다 그러면 솔직히 한국밖에 없습니다. 네, 거기다가 한국 하게 되면은 딱 그거 납기 철저. 네, 그리고 또 시간 원가 빠르게. 예, 원가도 생각보다 안 비싸고 그렇게 되면 그거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가장 최선으로 복할 수밖에 없는 쪽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가 나오는 과정들 특히 원전 기자재 쪽에서는 이것저것 다 하는 강자고 네, 그렇죠. 또 두산에너빌리티한테 맡긴다 그러면 밑에 밸류체인들이 다 같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효율화가 높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제가 원전만 보는데 두산에너빌리티의 강점은 또 LNG 쪽에서 네, 가스터빈 쪽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가스터빈은 요즘에 미국에서 유명한 GEV 지베르노바 네. 이 회사 요즘 시국가예요 지금요. 네. 네. 고점 돌파해서 거기가 있습니다. 이쪽과 같이 손잡고 가스터빈 좀 납품하는 단계로 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연결된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LNG 복합 화력 발전 쪽에서도 강자고. 그러니까 약간 원자력과 LNG 발전 쪽은 강자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신재생과 조금 떨어져서 나머지를 본다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를 챙겨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원전은 어쨌든 큰 원전을 대형 원전을 짓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는 상황인데 네. 그 사이에 에너지 충당하는 것들은 어쨌든 미국에서는 LNG로 가자라는 거잖아요. 트럼프 그렇죠. 대통령이. 네. 그러니까 가스터빈, LNG 가스터빈 두산 에너빌리티도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부각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러면 갑자기 궁금한 게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네. 원전, 뭐 가스터빈, 뭐 친환경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요런 거에 사업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각각. 일단 사업 비율과 실적하고 이런 거 쭉 보게 되면은 네네. 일단 원전 쪽에서 들어간 이제 주기기, 그러니까 이제 턴하기 시작해서 나오다 보니까 정확하게 사업 구조상에서 변화는 일단 아직까지는 그래도 가스터빈 쪽들이 조금 더 높고요. 아, 그래요? 네, 원자력 쪽은 약간 이제 막 또 이제 살아나는 구간이다 보니까 그거는 조금 더 변화가 좀 들어올 것 같고 실적을 보게 되면은. 이제 올해 작년에 영업이 1조 원대 넘기고 네. 올해도 올해도 1조 원대가 넘어갈 걸로 보는데 실적이 올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않습니다. 작년과 비슷한 수준. 근데 작년이 워낙 부각받은 게 그래도 두산에너빌리티가 이 정도까지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부각을 받은 거고 그런데 문제는 네.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할 때 두산에너빌리티 이제 4만 원대예요, 거의 3만 8천 원대. 네, 그러니까 어제 39,000원까지 갔죠. 네, 저희가 알고 있던 주가가 아니에요. 네, 저희는 항상 10,000원대 중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PBR도 왔습니다. 3배가 넘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렇죠. 예, 저희가 알고 있던 과거 밸류나 데이터로 보게 되면 네. 무지 비싼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요. 네, 거기다 지금 시총이 25조입니다. 네. 한 1조 정도 영업이익 나오는데 네. 시총은 벌써 25조 같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약간 중화공업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고평가가 심화된 거죠. 그쵸. 그래서 싸진 않다라는 쪽들인데 여기서 이제 뭐가 발현된 거냐면 앞으로 할 일이 많다는 것들. 그래서 중화공업 그러니까 이걸 언제 저희가 먼저 봤냐면은 조선주 같은 경우도 네. 실적이 턴하기 시작하면서 나오고 거기다가 수주만 받게 되면 그러니까 if 우리 수주를 받게 되면 그쵸. 미국 쪽으로 받게 되면 그러면 이런 중화학 쪽의 그 장치 산업들과의 가장 큰 핵심은 실적 좋아지는 거는 아닙니다. 실적 좋아지면 팔아야 돼요 주식은요. 그쵸.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수주가 이제 더 들어올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같이 조선도 그거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뭐 들어올 거다. 네네. 미국이랑 뭐 할 거다. 뭐 잠수함부터 뭐 군함까지 다 할 거다. 이렇게 또 중국 압박 듣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도 또 들어올 거다. 이게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하게 되면 두산에너빌리티 실적은 좋아지는데 플러스 알파. 그래서 SMR을 통해서 또 미국이 여기저기 신경 쓰고 있고 이것도 다 우리가 전 세계를 쭉 봤더니 원전 진짜 지을 나라는 몇 개 없는데 그중에 우리다. 네. 하다 보니까 수주가 들어올 거라는 기대감도 같이 차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싸다는 거 인정. 네. 근데 그 수주가 이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뉘앙스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들을 봐야 되겠죠. 이러다가 만약에 수주가 나왔다. 만약에 또 무슨 어디 저기 중동 쪽에서 어느 국가가 한국과 네네네. 이제 하겠다. 얘기를 쪽을 한다. 딱 나왔다.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세로 나옵니다.
아, 예, 그런 가능성이 높죠. 주가 이만큼 기대감 때문에 올라와 있다가 수주 받았다 그러면 그날 빵 떴다가 이렇게 쭉 밀리고, 팔고. 예, 그렇다가 그러면 약간 속도 조절 쭉 나오고 또 진행되는 거 보고 하다 보니까 수주에 대한 변화들은 일단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게 네. 막상 나온다 그러면 그런 변화가 나올 것도 염두를 하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원전은 그동안의 패턴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래하는 패턴을 보면 뭔가 네. 수주나 빅 이슈가 있을 때까지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막 올라가다가 오히려 뉴스 나오면 그때 팔고 정리하고 수익 실현하고 네. 그러다가 또 한참 조용하다가 또 뉴스 나오면 기대감 때문에 이런 식의 패턴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조선이나 이런 것도 지금 대세 상승으로 어쨌든 추세가 완전히 변했잖아요. 네. 근데 원전은 이렇게 갈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되면은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의 그러니까 지금 실적은 유지가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과거에 보여주던 뭐 무슨 뭐 몇백억 몇천억대 수익이 아니라 네네. 영업이익이 1조 대 나오다 보니까 인정. 그 기반에다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앞으로 더 커지겠지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고 하게 되면 지금 가장 큰 관건은 수주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기대하는 것들 그러면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SMR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가장 먼저 이제 들어온 것 쪽들은 제가 알기로는 홀텍과 현대건설이죠. 네네. 이게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서 영화대에서 보게 되면 현대건설 뭐 설치하고 하겠는데 거기서 만약에 또 2차 발주가 뭐 두산에어빌리티나 이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네네. 그럼 또 기대감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SMR 쪽에서 정확하게 두산에어빌리티가 뭘 할 수 있는 여력들은 딱 맞춰놨습니다. 거기다 이번에 설비 투자까지 하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기대는 딱 맞춰놨는데 그만큼에 걸맞는 수주가 나오는 거 가지고 그다음에 2차, 3차 플레이가 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수주 받았다고 해서 출렁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또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그런 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큰 수주뿐만 아니라 SMR 같이 작은 원전들의 수주도 계속 좀 그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연달아 나오면 네. 조선주 같은 패턴으로 이제 그냥 차익 실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약간의 이 수주가 계속 쌓인다라는 이런 것들이 그렇죠. 확인이 되면은 대세 상승으로 좀 쭉 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있고요.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쨌든 뭐 말씀해 주신 걸 보면은 지금 뭐 체코 원전 이 관련해서 이 지금 트러블이 있는 건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거는 그냥 프랑스가 기분이 나쁜 겁니다. 네. 원전의 강국인데 우리가 거기다가 왜 밀려서 그렇죠. 자존심이 상했나요? 아시아에 한국이 와가지고 그걸 아니 우리 텃밭 앞에 저 네. 경쟁이라고 하는 저쪽에 와가지고 딱 들어온다 그러면 이걸 일단 막아야죠. 이거 뭔가 무슨 재뿌려야죠. 목리라고 그러죠. 네. 네. 그런 걸 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푸시가 들어가는데 체코 행정부나 체코 입장 쪽에서도 아니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왜 법원이 왜 이렇게 난리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다시 재수가 그러니까 뭐 이제 청원이 들어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결론이 나겠죠. 근데 그럼 만약에 그러면 프랑스가 그렇게 못하게 만들었다가 프랑스로 받는다. 받을 수가 있겠어요? 벌써 한 거의 금액 자체는 한 3배가 차이 날 텐데.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체코 쪽에서도 뭐 우리랑 하고 싶어하는 뭐 뉘앙스가 더 큰 것 같아요. 크죠. 뭐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다 비교 분석해보고 네. 거기다가 능력과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언제까지 지어야 되는데 프랑스는 또 약점 중에 하나가 공기가 너무 길어요. 그렇죠. 네. 공사하러 갔다가 차 한잔 해야죠. 바게트 좀 먹어줘야죠. 그렇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네. 네, 그런 거와 다르게 좀 강점이 있다 보니까 네. 그건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안 끼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원전주의 또 하나의 이제 약간 뭐 걱정 아닌 걱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대선이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차기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원전에 대한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것도 어쨌든 투자자분들은 많이 이제 체크를 해보실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뭐 일단은 뭐 유력한 대선 후보의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가 대선 토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원전을 뭐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 네. 그렇죠? 원전을 가져가는데 그 대신 방향성은 길게 봤을 땐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스탠스였단 말입니다. 이게 원전주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네, 일단은 핵심은 뉘앙스 자체가 그렇죠. 그냥 당의 뉘앙스도 그렇고 네. 이제 친환경 쪽이 우선이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다 이제 약간 그렇다고 원전을 놓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대세나 그쵸. 시장 흐름 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자기 당의 색깔과 반대로 뭐 또 친원전 쪽으로 막 밀을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약간 어중간하게 약간 뭔가 뜨뜨미지근하게 명확하지 않은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집권하게 되면 말이 바뀔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쪽인데 거기다 만약에 보게 되면 이제 어차피 또 얘기했던 게 전력 요금들은 이제 현실화 좀 시켜야 됩니다. 네네. 올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쪽에서 올리는 과정 쪽에서 그러면 올린다고 하더라도 거기다 오는 안정적인 전력권을 본다 그러면 원전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원전을 배제하고 완전히 그냥 친환경만 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친환경의 효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쵸. 네, 간헐적인 전력 생산. 밤에 태양광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절대량을 충족시킬 수가 없잖아요.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까지 안정적인 전력을 본다 그러면 빠질 수가 없는데 지금 뉘앙스는 약간 보완적인 전력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또 눈치를 본다고 하게 되면 아마 그냥 지금 정도는 유지하는 정도 그렇게 나올 것 같고 근데 이걸 봤었을 때 저희가 원전이 내수가 큰가요? 라고 보게 되면 내수 시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없죠. 이제 기존 지은 것 빼고는.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쪽 말고 국내 모멘텀 가지고 뭐 어떤 확장되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너무 신경 쓰지 말자. 해외 쪽에서 받는 수주나 아니면 특히 이제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SMR 이런 쪽들로 성과가 내는 쪽들로 변화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게 더 중요하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종목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전반적으로 뭐 원전 뭐 ETF를 사도 되지만 네. 원전 두산에너빌리티를 일단은 뭐 시청자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실 거고 네.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도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또 요거 파생되는 것들로 어떤 종목 좀 보면 좋을까요? 뭐 기자재를 봐야 될지 아니면은 뭐 같이 원팀으로 가는 건설사 이런 것도 봐도 괜찮을지 네. 보세요. 일단은 투자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무지 많이 관심 있으실 거 네. 아닙니까? 솔직히 요즘에 뭐 주식하시는 분들 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주도주 잘 따라가신 분들. 네. 근데 일단 지금 나 수익이 나 있다. 또 지난번에 체코 원전 때문에 뭐 출렁일 때 한번 샀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다 갖고 가지 마시고요. 예. 좀 팔까요?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좋을 때 줄여야지. 또 뭐 그쵸. 네. 뭐 얘기 뭐 또 살짝 노이즈 나고 막 그럴 때 그러면 8호 4 뭐 이거 하게 되면 조금 늦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좋을 때 줄인다라는 관점 쪽에서 만약에 갖고 계셨으면 조금 줄였다가 그거를 다시 한번 싸게 사는 기회를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싸게 안 가고 그냥 가면 어떻게 모르는 거죠. 근데 그런 거 하나솔루션도 그랬습니다. 그쵸. 예, 계속 갈 것처럼 가더니 결국에는 약간 노이즈 나오게 되면 출렁임이 나올 수밖에 없죠.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노이즈에 취약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았을 때 비중 좀 줄여가시고 저라면은 오늘 종목 중에서 작은 종목인데 금화 PSC 이런 것도 있어요. 뭐요? 금화 PSC. 금화 PSC. 예, 이것도 원자력 그 경정비 하는 쪽인데 작은 종목이지만 이제 부각받네. 완전히 저평가입니다. 네, 이런 종목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기자재나 그런 쪽을 본다 그러면 PBR 0.4배입니다. 이 PR 4배짜리고요. 이런 회사 같은 경우도 보시는데 이게 좀 실적 괜찮나요? 실적 금화 PSC. PR 4배라니까요. 네. 네. 그러면 배당이 5% 주는 회사입니다. 오. 완전히 그러니까 가치 투자에 딱 제대로 된 회사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쪽에서 오늘 처음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 이제 눈길은 가지만 네, 이런 쪽부터 근데 그건 뭐 또 그냥 그런 거고 만약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화 현대건설이죠. 현대건설. 현대건설을 계속 보시는데 마찬가지로 현대건설도 많이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이거 신규로 딱 사기에는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지금 단기적으로 약간 좀 많이 올랐어요라고 보여주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그냥 원자력뿐만 아니라 국내 건설 모멘텀들 특히 이제 다음 정부 들어가게 되면 어떤 유동성이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금리도 네. 내린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은 또 수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가지를 노린다 그러면 아마 현대건설 같은 건설주 뭐 DLEH도 있겠지만은 조금 조정받게 되면 네.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최근에 가장 뜨거운 조선방산 다음으로 타자를 이어가고 있는 원전주들을 봤습니다. 뭐 종목을 좀 추려드리면은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금화 PSC 네. 요 세 종목 정도를 김민수 대표님 보고 계시니까 시청자분들도 이 종목들 잘 한번 추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대표님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국 증시 모멘텀 상실 소강 상태, 코카콜라, 필립 모리스, G 베르노바, 충성 기호 소비재 및 유틸리티주 강세, 진단키트 사업 다 접었는데 코로나19 관련주로 당혹스러운 급등세, 특징주 휴마시스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별로 어제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다 하락을 해가지고 자 지금 사실 좀 그 약간 휴전 상태 같지 않아요? 막 몰아치던 그 관세 전쟁의 여파가 조금 뭔가 요즘에 안 나오죠. 한 번 정말 휩쏘고 휘몰아쳤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막 말도 안 되는 숫자를 들이밀으면서 위협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이제 미국과 영국과의 첫 협상이 나왔고 18개국이 대기하고 있다는데 그 다음 타자는 누군지 지금 확실치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나라 뭐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뭐 조금 다른 거라면 큰 거밖에 없이 다를 거 없다 그 나라도 공은 중국 코트에 있다. 너네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제네바에서 협상을 통해 가지고 뭐 어떤 언론에서는 뭐 중국한테 무릎을 꿇었느니 근데 또 이제 트럼프 쪽에서는 야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아직도 지금 관세를 봐라. 우리가 훨씬 높게 매기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중국을 협상장으로 불러낸 게 대단한 일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과 협상 뒤에 2호 타자가 누구인 것인가. 혹은 지금 그 관세가 완전히 면제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10% 관세는 전체적으로 부과되어 있고요. 이 무인도의 펭귄하고 돌고래까지 부과되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죠. 무인도에까지 만약에 중국의 그 우회에서 팔까 봐 거기까지 막아놓은 거예요. 어쨌든 10%는 계속 그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일부 이제 그 상호관세라고 보호관세라고 불리우는 그 관세들은 90일 유예를 해줬는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90일 동안 선의로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착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공포의 숫자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좋게 흘러가면 미국과 영국과의 아름다운 협상처럼 뭐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나쁘게 흘러가면 끔찍하게 또 싸우면서 혹은 미국한테 굉장히 비난을 들으면서 엄청난 관세 숫자를 또 부과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졌다가 다시 심해지기 전에 뭔가 폭풍 전야 같은 딱 그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불안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죠? 지금 주가는 그래서 어떻게 움직였어요? 관세 폭탄으로 인한 태풍으로 인해 갖고 주가가 급락했다가 다시 트럼프가 약간 관세 숫자를 뒤로 미루는 듯하면서 화해 제스처 내지는 상대방을 협상장으로 이끌어내는 그 부분에 있어서 관세 전형으로 떨어졌던 폭을 다시 만회하고 딱 균형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그때 또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이 나왔는데 잘 이겨내고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아무것도 모멘텀이 없으니까 순간적으로 하락을 일단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준은 지금 힘을 못 발휘하는 상태고요. 그렇죠? 지금은 카드가 금리 동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금리 뭐 정말 파격적으로 인상을 한다거나 말도 안 되게 아니 금리 인하를 한다거나 이런 변동성이 생길 텐데 그냥 쭉 현상 유지이기 때문에 FRB에서 나오는 변동성도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 어제는 그냥 희마리 없이 쭉 빠졌다. 보겠습니다. 다우존스는 1.91, 2% 가까이 급락을 했네요. 다우존스가 퍼포먼스가 가장 안 좋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라는 그 주식이 주가가 급락을 하는 바람에 이 올라올 때도 가장 더뎠는데 역시 또 내려갈 때도 내려가는 폭이 가장 컸네요. 어제 4대 지수 중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을 했고요. 기술적으로도 121선에 딱 맞고 떨어지는 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우존스 30 종목 중에 유일하게 딱 한 종목 플러스가 났네요. 자, 코카콜라. 야, 역시 어려울 때는 워렌 버핏인가요? 뭐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한 회사긴 하지만 어쨌든 워렌 버핏이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코카콜라 이번에도 여지없이 주주총회 현장에 워렌 버핏 앞에 코카콜라 캔이랑 그렇죠? 뚱캔인가요? 뚱캔 2개랑 시즈 캔디 놓여 있었죠. 자, 코카콜라 0.2 올랐고요. 뭐 코카콜라, 맥도날드 이런 기업들은 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선택 소비재죠. 그러니까 콜라 탄산음료를 아예 싫어하는 사람은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필수 소비재는 아니잖아요. 근데 거의 필수 소비재 성향을 띄어버리는 충성도 높은 기호 소비재가 되겠죠. 맥도날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탄산음료 햄버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콜라랑 햄버거라는 게 워낙에 지금 선택 소비재라고 불리우기에는 너무 그죠 광범위하게 사랑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콜라 중에 또 코카콜라는 더군다나 그러잖아요.
그렇죠? 펩시나 다른 콜라에 비해서 거의 이건 충성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거의 필수 소비재 같은 성격을 갖췄다. 그래서 어제 같은 장에서도 이런 성격을 가진 업체들은 굉장히 방어적인 능력이 탁월하게 나오겠죠. 자, 2, 3위를 기록한 프록터 앤 gam블이나 존슨앤존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물론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P&G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대표적으로 세제나 이런 걸 만들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집에 빨래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쉰내가 나니까. 그래서 P&G가 지금 뭐 마이너스 거의 약법을 기록했고요. 사실 존슨앤존슨은 이제 이 생활용품 사업부를 스피노프했습니다만, 그래서 제약회사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에 베이비 오일이나 베이비 로션이 같이 들어있었는데 지금 스피노프에서 없습니다. 어쨌든 제약회사 하나 끼어 있고요. 제약회사도 기본적으로 방어주죠. 음식료, 그 다음에 제약, 그리고 유틸리티주가 그 뭐 전력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방어력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밑에도 여러분들 보시면 통신이라던가, 그렇죠? 통신, 그리고 보험, 아까 전에 제가 말한 맥도날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만 쭉 있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 없죠 지금.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나스닥입니다. 자, 나스닥은 지금 조정을 똑같이 받고 있지만 120선 위에서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다우존스와는 레벨이 차이가 난다. 자, 나스닥도 볼게요. 나스닥 100 중에 지금 구글 알파벳 C와 구글 알파벳 A, 뭐 그냥 구글이죠. 두 개로 나뉘어 있을 뿐이지. 버크셔 해서웨이도 A, B주로 나눠 있을 뿐이지, 그냥 버크셔 해서웨이가 두 가지 회사가 존재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한 가지 회사예요, 그냥. 그렇죠? 저희가 틀린 거죠. 라인이 틀린 거예요. 자, 4.74 C는, 그리고 A는 4.58. 저거는 포인트고, 즉 퍼센트로는 2.87, 2.79죠. 그렇죠? 그 두 개가 월등하죠. 3위를 기록하고 있는 뭔가요? 마르카도 리브레가 지금 올라 있는 아르헨티나 회사입니다. 메르카도 리브레가 아르헨티나의 쿠팡 그 정도로 부를 수 있는데, 아르헨티나께 ADR이라고 아메리칸 예탁증서로 상장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나스닥 100에 IT, BT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유통회사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마르카도 리브레가 3위인데 0.88이죠. 1%가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제 구글의 상승이 이 IT, BT, 유통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나스닥에서는 월등했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겠죠. 자, 구글이 어제 활약을 했습니다. 근데 저걸로 끌어올릴 수는 없었죠, 지수를. 자, S&P 500입니다. S&P 500도 어제 음봉이 떨어졌습니다만 얘도 121선 위에 있죠. 다우만 121선 아래에 있습니다. 자, S&P 500 시가총액 상위 보겠습니다. 초토화됐군요. 자, 테슬라까지 죄다 마이너스고 8위인 알파벳 A, 구글이죠. 구글이 나와야 지금 여기 플러스가 나옵니다. S&P 500에서는 시총 8위인데 그 아까 나스닥 100에서는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10위 쪽으로 가도 알파벳 두 종목 빼고 다 마이너스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조차도 마이너스였어요. 물론 버크셔 해서웨이는 보험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보험 회사 0.34 마이너스 선전을 했긴 했습니다만 플러스를 기록하지 못했고요. 눈에 띄는 거는 14위의 넷플릭스겠죠. 넷플릭스는 어제도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넷플릭스는 정말 대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관세 전쟁이건 신용등급 감등이건 그런 것이 이슈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주구장창 움직이고 있어요. 아주 강력한 성장이 지금 기대가 되나 보죠.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20선 위에서 또 조정했죠. 자, 이렇게 4대 지수 보면 어때요? 다 하락을 했는데 다우존스가 4대 지수 중에 하락폭이 제일 컸으며, 그리고 그 하락폭이 나왔던 그 레벨도 어때요? 121선을 머리에 깔고 나왔죠. 나머지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조정을 받았지만 발 아래 121선이 있다는, 그 지지가 있다는 게 좀 다릅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는 반도체 지수니까 정말 반도체 종목만 순수하게 있겠죠. 퓨어. 그래서 항상 나스닥이 이것보다는 범위가 넓다고 했죠. 나스닥에는 반도체도 있고 바이오테크도 있고 유통주도 있고 소비주도 있고 다 섞여 있어요. 훨씬 더 큰 개념이죠.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정말로 반도체 경기만 딱 볼 수 있는 그겁니다. 코어런트 코퍼레이션이 지금 유일하게 0.14로 플러스를 기록했네요. 그 다음에 ARM 홀딩스 0.45 마이너스가 브로드컴, TSMC 이렇게 나갑니다. 항상 얘기 드렸지만 TSMC도 대만의 시가총액 1위 종목이자 ADR로 여기 상장되어 있죠. 메르카도 리브레 아르헨티나도 여기 상장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내노라는 종목들이 다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시장이라고 해서 미국 주식이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다는 겁니다. 미국 시장은 전 세계의 백화점이에요. 자, ARM 홀딩스가 오르면, 그리고 일본의 소프트뱅크도 주목해봐야겠죠. 소프트뱅크가 ARM 홀딩스 지분을 왕창 투자하여 주요 회사가 돼버렸잖아요.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특징주를 하나 보도록 하죠. 오늘 특징주는 GE 베르노바입니다. 자, GE라는 회사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 뭐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이게 다 일반적이진 않으니까. 그냥 유명하긴 해요. 옛날에 뭐 잭 엘치 회장의 100년 기업이라고 해서 책도 나왔고요. 그리고 뭐 잭 엘치를 모른다면 에디슨은 알 거 아니에요. 에디슨. 달걀 품었던.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뭐 너무 착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만 영화에도 나왔잖아요. 테슬라의 전기와 에디슨의 전기가 붙었을 때 뭐 지금 에디슨 쪽에서는 계속 저기를 하고 있지만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에디슨의 그 관련된 회사가 옛날에 자기의 전기를 그 뭐 테슬라의 전기보다 낫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코끼리를 그 고문하는 뭐 전기 의자를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에디슨은 우리가 동화 속에서 본 것만큼 아주 순수하고 착한 애. 뭐 어렸을 때는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뭐 커서는 굉장히 자기 사업을 위해서, 물론 CEO가 그래야 될 수도 있겠죠. 자기 사업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그 씬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 아주 철저하게, 좋게 말하면 철저하게, 안 좋게 얘기하면 좀 잔인하게 행동했던 면도 있었던. 근데 어쨌든 에디슨이 설립했던 회사, 그게 GE의 바로 전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GE를 치면 지금 안 나올 거예요. GE가 엄청나게 문어발식으로 확장해서 나중에 대부업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100년 기업이라고 했던 게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쳐보시면 3개가 나와요. 제가 특징률을 준비한 GE 베르노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GE 헬스케어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GE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지금 카타르와의 그 순방에서 나왔죠. 보잉기를 카타르가 수입을 해주면서 최저 160대에서 최고 220대까지 수입을 해주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엔진을 GE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만든다고 해서 GE 에어로스페이스 회장, 그 다음에 보잉사 회장을 트럼프가 딱 그 같이 배석을 하고 가운데서 양쪽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 GE 에어로스페이스 도움 됐죠? 자, 보잉사 도움 됐죠? 봐봐, 나를 대통령으로 뽑으니까 이렇게 되지. 이렇게 자랑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GE 에어로스페이스가 엔진을 만드는 회사, 그리고 예전에 GE라는 그 사명을 그대로 쓰는 회사가 GE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2개가 스핀오프를 했는데 나머지는 다 버렸어요. 문어발 확장했다가 문어 다리가 다 썩어가지고 잘린 다리를 썩은 다리를 다 잘라냈어요. 그리고 남은 다리가 딱 2개예요. 아까 GE 베르노바랑 GE 즉 헬스케어, 이 2개가 남았고 GE가 그대로 쓰이는 건 GE 에어로스페이스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개 남았어요. 지금 미국 시장에 3개 남아있다. 근데 GE 베르노바가 어제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유틸리티주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필수 소비재에 필수 소비재 준하는 충성 소비재 플러스 GE 베르노바, 이런 것들이 급등했다는 이유는, 상승했다는 이유는 어제 시장이 안 좋았다는 거죠. GE 베르노바 최근 소식이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수주가 있어요. 여러분 대선 토론회에서 재밌게 보셨죠? 어떤 후보는 원자력 발전소에다가 원자폭탄을 터뜨려도 안 깨진다. 자, 어떤 사람은, 어떤 투자는 뭐라고 했어요 또? 뭐 체르노빌이나 뭐 후쿠시마 봤냐, 이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섞어서 가되 향후 재생에너지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냐. 완전 둘이 극단적인 얘기를 주고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항상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원자력인지 재생에너지인지 이걸 믹스해야 되는지. 그런데 GE 베르노바는 다 합니다. 소형 원자로 SMR도 하고요. 가스 터빈도 하고요. 태양광도 있고요. 풍력도 있고, 육상 풍력뿐만 아니라 해상 풍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은 다 해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수주 나왔던 게 굉장히 중요한 소식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중동 3개국 순방할 때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뭐 했어요? 엄청나게 큰 데이터 센터를 저기 하는데 엔비디아 슈퍼칩을 넣는다는 얘기도 나왔고, 사우디아라비아를 그 필두로 해서 중국의 어떤 그 못 채우는 부분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서 활동할 수 있게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GE 베르노바도 이제 거기에 일원이 된 겁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에 어마어마한 전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GE 베르노바가 여기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탈탄소 전략에 합류하는 것으로 지금 여기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GE 베르노바 주가를 보세요. 지금 이번 달에 역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물론 역사는 짧죠.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GE라는 회사에서 스핀오프 돼서 튀어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2024년도 6월 달에 스핀오프 돼서 신규 상장되었는데 GE 베르노바가 그 당시에 $140 이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무려 $450입니다. 3배 올랐어요. 대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그니피센트 7처럼 그 종목만 섹시한 게 아니라는 거, 유틸리티 주조차도 그렇게 답답한 스타일 같은 업종에 있는 종목도 이렇게 주가는 섹시한 종목이 많다는 거, 미국 주식. 많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본 니케이로 넘어갔습니다. 일본이랑 대만은 짧게 볼게요. 일본 증시입니다.
일본 니케이랑 대만은 우리나라랑 구조가 비슷해서 본다고 말씀드렸죠. 미국처럼 이렇게 주도하진 않아요. 자, 일본 니케이는 지금 이 하락 갭이 오늘 떨어져서 21선까지 하락을 해버렸네요. 일단 좀 상승세가 주춤한 이 모습이고요. 지금 상승률 상위로 봤더니 다이지 쌍교랑 주가이 제약이 1, 2위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이 다이지 쌍교랑 주가이 제약, 제약 바이오 중에 일본에서 내놓으라는 회사들이 지금 강합니다. 주가이 제약은 지금 바로 일라이릴리의 지금 그 경구용 요 비만 치료제의 물질을 제공한 회사가 바로 주가이 제약이에요. 그다음에 다이지 쌍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에노2를 개발한 그 회사고 ADC 치료제의 선두주자죠. 자, 두 개가 지금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 지금 제약주가 기본적인 방어 능력은 있다고 했죠. 근데 저 두 개는 성장주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시장이 니케이가 안 좋은 거 보니까 방어적인 능력이 지금 발휘가 된 게 아닌가 싶고요. 자, 대만 각권도 오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죠. 마이너스 0.76 정도 되고요. 대만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10%라 살짝 재미가 없긴 해요, 솔직히. 자, 캐세이 금융지주가 2.36으로 1위입니다. 그렇죠? 타이안 모바일도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금융통신 같은 방어주들이 지금 강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부터 일본, 대만 다 마찬가지죠. 음식료, 그리고 제약, 통신, 금융, 유틸리티 전부 다 방어 업종이 상승률 상위에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로 결론은 뭡니까? 시장이 약하다는 얘기겠죠. 자, 코스피를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떨까요? 코스피 지수도 아마 안 좋을걸요. 오늘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코스피 지수 오늘 1.28 마이너스, 코스닥도 1.04 마이너스. 자, 코스피는 21선 근처에 다가섰고요. 코스닥은 좀 더 약했기 때문에 21선이 붕괴되어 버렸네요. 그렇죠? 어저께는 21선을 회복을 살짝 했었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자, 오늘 수급을 보겠습니다. 수급이 3,420억. 오, 너무 빠른 속도인데요. 지금 점심시간도 안 지난 11시인데 거의 4천억 가까이 팔았습니다. 자, 이렇게 나가면은 8천억도 팔 수 있겠는데요. 오늘 수급이 그동안 좋았는데 갑작스럽게 또 마이너스로 돌아서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벌어놨던 거 까먹을까 좀 두렵습니다. 자,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를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신한지주 플러스고 삼성물산 하나. 그러니까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약간 지주회사 격이잖아요. 그 신한지주는 금융회사고. 자, 오늘도 방어주가 똑같죠. 방어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플러스 HLB, 그리고 파마리서치, 리가켄바이오, 삼천단제약, 코오롱티슈진. 야, 여기도 지금 똑같네요. 그렇죠? 지금 아까 미국에서도 제약주, 그리고 일본에서도 제약주, 지금 우리나라 코스닥에서도 다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이게 제약바이오가 특히 오늘 뭐 모멘텀이 터졌다기보다 그렇죠? 오늘 방어적인 능력이 좀 발휘됐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무슨 일라일리나 노보노디스크에서 뭐 신규 약물이 나오고 이런 건 없잖아요. 자, 오늘 상승률 상위를 보겠습니다. 오늘 상승률 상위 엠폭스 원숭이 두창. 아, 바라지 않는 게 나와버렸네. 9.22. 그다음에 밑에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구충제, 유전자, 메르스. 무슨 질병이란 질병은 다 갖다 모아놨나요? 아, 이런 거 상승률 상위에 뜨면 저를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기분 좋은 사람 있어요? 물론 저런 종목만 하면 기분이 좋을 수가 있겠죠. 자기 거에 오르면. 근데 저거는 거의 인류의 멸망을 불러올 수 있는 세균의 감염을 뜻하기 때문에 솔직히 싫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팩트니까 봐야겠죠. 원숭이 도창 쪽에서 휴마시스가 26%고 엑세스바이오, 랩지노믹스, 그다음에 더 바이오메드까지가 20% 넘는 급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아래도 17%부터 15%까지 포진을 하고 있어요. 휴마시스가 1등을 하니까 볼까요? 좀 있으면 상한가에 진입을 하는데 상한가를 거의 갔다 왔군요. 28.33. 거의 몇 호가 안 남고 내려왔네요. 자, 뉴스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왕이면 2대1 걸로 보겠습니다. 2대1 원다인 기자님 헤어주셨는데 그린생명학은 오늘도 상한가 같더라고요. 그렇죠? 어제 특징주였죠. 신풍제약도 코로나 때 다들 아시다시피 더 말을 안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 다들 아시죠? 야, 진원생명과학 그리고 더 바이오메드가 코로나 치료제 및 진단키트 관련주로 급등하고 있다. 자, 우리나라에서 아직 안 나타났어요. 전 그게 더 무서워요. 아, 내일이라도 우리나라에서 나오면 이거 정말 큰일인데 이거. 자, 일단 홍콩에서 4주간 30명 사망자 나왔고 중국 본토에서도 코로나 확산됐고 대만에서도 코로나 환자가 늘고 있대요. 지금 우리나라 주변부로 지금 다 나오고 있거든요. 제발 우리나라로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다른 그 언론사 기사 내용에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저 거론되는 기업들, 오늘 급등하는 기업들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업종 변경을 하려고 다 아이템을 바꿨답니다. 그런데 오늘 급등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좀 당혹스럽거나 지금 바라지 않는 상승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 기업들은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우리 집 이제 짜장면 안 팔아요. 우리 집 꽃집이란께.
원달러 환율이 이달 들어 일평균 25원 넘게 출렁이며 높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작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때 1,500원대를 위협했던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로 하락했습니다. 지난 5일 한미 당국 간 환율 협의가 있었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원화 절상 압력 우려가 나오면서입니다. 여기에 대만 달러 급등세가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아시아 통화가 강세로 갈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속도에 따라 올해 하반기 환율이 1,300원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미국의 경기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앞으로 완연히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으로서도 금리 인하를 조금 빨리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하반기에는 1,300원대 환율에 이제 내려와서 거래가 되고 연말까지 만약에 미국의 그 기준금리가 4% 이하로 내려간다면 일시적으로는 1,300원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열어두시는 것이. 전문가들은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차손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미국 주식 가격이 올라도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 수익률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미국 주식을 1조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이들이 매도세로 전환한 건 지난 10월 이후 7개월 만입니다. 해외 주식, 특히나 미국 주식을 사기 위해선 달러를 매수해서 미국 주식을 사야 되기 때문에 주식 환행세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미국 주식 투자를 조금은 자제하든가 아니면 국내 주식 쪽으로 돌리든가 해서 환이함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달러 약세 유도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전 세계 관심은 오는 6월 미국 환율 보고서 발표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미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약세장인 우리 시장입니다. 트럼프 감세할 리스크로 미 국채 금리가 크게 뛰었고 또 뉴욕 증시가 이에 모두 급락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부담감을 안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26% 빠진 2,592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600선이 무너진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720선이 무너졌습니다. 1%가량 내린 716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강하게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외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 개인만 순매수를 보이고 있네요. 코스닥 시장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매매 동향입니다. 외국인 기관 마찬가지로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만 강한 사자세 보이면서 지수를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환율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국과 미국의 환율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달러도 약세를 보이면서 환율이 하락 추세를 가져갔었는데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1,377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장 상황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오늘 특징적인 뉴스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아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업 인적 분할을 추진한다고 공시한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의 주가가 장 초반 급등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공시를 통해 인적 분할을 통해 바이오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사업과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완전 분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DMO 사업을 담당한 기존 회사를 존속 법인으로 두고 신설되는 회사인 삼성에피스홀딩스는 바이오 시밀러 사업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러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적 분할에 따라서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의 지분 가치가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에 오늘 삼성물산의 주가가 장 초반 급등했었습니다. 주가는 장중 오름폭을 줄이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13만 9,200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도 장 초반 9% 넘게 강세를 가져갔지만 장중 오름폭을 줄이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 약보합권에 들어섰습니다. 100만 9만 1,00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던 바이넥스 주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최고 17%까지 넘게 급등했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7.3% 넘게 오른 19,4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K뷰티 선두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달바글로벌이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프리미엄 비건 스킨 케어 브랜드를 표방하는 달바는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을 비롯한 톤업성 크림, 또 더블 크림 등을 주력 제품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달바글로벌은 최근 3개년 동안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65%, 2024년 영업이익률 19.4%를 기록하는 등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나타냈다는 시장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달바글로벌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진행한 수요 예측에서 국내외 총 2,225개 기관이 참여해 경쟁률 1,140대 1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일에서 10일 실시한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에서도 증거 근무로만 약 7조 705억 원을 모으면서 1,1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오늘 달바글로벌 주가는 공모가인 66,300원 대비해서 약 70%가량 오른 11만 3,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액공제 조기 폐지 우려감이 나오면서 오늘 국내 2차 전지주들이 줄줄이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의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을 내부적으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액공제를 당초 구상보다 더 빠르게 없앨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IRA 세액 공제 덕분에 투자를 유치한 지역구의 공화당 의원들이 급격한 폐지에 반대한다는 변수도 함께 존재합니다. 이에 따른 2차 전지 업종의 전망에 대해서 NH투자증권은 미국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먼저 6월에서 7월간 주가 조정이 일어나고 이후 유럽과 인도 판매 확대로 반등이 일어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오늘 2차 전지주 전반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장중 52주 신저가를 또다시 경신하고 현재 시간 기준으로 3% 넘게 빠진 26만 8,500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삼성 SDI 역시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웠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2% 넘게 빠진 15만 7,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함께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신저가를 기록한 후에 현재 시간 기준 2.67% 하락하고 있는 10만 2천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 증시, 미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약세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장중 어떤 흐름을 보일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확인하시죠. 이제 최근에 무디스가 그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켰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미국의 재정 적자 부담 확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얘기하는 감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미국 재정 적자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지금 말이 많은 상황입니다. 워싱턴 최고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감세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얘기를 좀 나눠볼 거고요. 지금 2차 전지 관련주 LG 엔솔을 비롯해서 삼성 SDI가 장중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라는 또 뉴스도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에 관련된 뭐 얼마나 영향이 미치는 건지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윤석전 경제평론가님을 모셨습니다. 말씀 나눠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참 수식어 아름다운 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쓰는 듯한 느낌. 또 이번 감세안에 대해서도 아름다운 법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세제 개혁안이잖아요. 네네네. 그 구체적인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트럼프 진영에서는 세제 개혁안이라고 부르는 거고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제 개편안, 개정안 정도가 되겠죠. 세제 개정안. 예. 사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이제 감세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제 감세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미국의 재정 적자 부담이 커지니까 다른 쪽에 기존에 이제 세액 공제 해주던 것들을 갖다가 좀 축소하거나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겠죠. 네. 이제 그 타겟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IRA법 중에 하나, 특히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 섹터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전기차, 그다음에 배터리에 대한 어떤 세액 공제들, 그다음에 이제 뭐 메디케이드도 사실은 중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의료비 지원, 이것도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이거는 이제 부담이 너무 많아요. 트럼프 입장에서 이걸 없애려고 하면 여론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좀 여론의 부담이 좀 덜한 것들을 좀 잘라낼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현재 이제 우리 그 세액 공제 IRA에 들어가 있는 이제 세액 공제를 갖다가 축소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 거죠. 예. 네. 지금 전기차 배터리 세액 공제와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가장 우리 주시장에서는 눈여겨볼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세제 법률 초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부터 차근차근 부탁드릴게요. 이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초안입니다. 앞으로도 넘어야 될 사안이 뒤에 3개가 있어요. 그 부분은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이제 손을 대려고 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섹션 30D, 그 다음에 45W, 45X 이렇게 3개거든요. 이게 30D가 뭐냐면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알고 있는 $7,500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원래는 2032년까지 주기로 했었는데 이걸 갖다가 뚝 잘라가지고 네. 26년 말까지 주겠다. 그러니까 26년 말 이후에는 없애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중고차에 대한 보조금은 올해 말까지만 유지를 하겠다. 또 한 가지 특이할 점은 뭐냐면 2010년에서 2025년까지 미국 내에서 20만 대 이상 차량 판매한 OEM 업체들, 거기는 GM, 테슬라, 뭐 현대차 정도가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만 $7,500를 주겠다. 이게 개편안의 초안입니다. 두 번째 이제 45W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 현대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보조금을 거의 못 받았어요. 미국 내 이제 생산 요건이 자체가 사실은 안 됐고 배터리 구성 부품 중도 그 요건 자체를 갖다가 중국산 뭐 좀 들어갔다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보조금 대상이 안 됐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회하기 위해서 렌트카라든지 리스차에 대해서는 생산 요건에 관계없이 $7,500 보조금을 줬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공화당 일개에서는 법의 취지에 반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법의 취지가 뭐냐 그러면 결국은 중국산을 막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갖다가 우회에서 들어오는 통로 자체를 막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우리들이 우려를 하고 우리나라 이제 주식 투자, 그다음에 배터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 그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가장 큰 염려하는 게 바로 45X일 겁니다. 이게 이제 AMPC라고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죠. 이게 2033년까지 미국 내에서 배터리를 갖다가 만들면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뭐 킬로와트당 얼마씩 해가지고 그 AMPC를 갖다 받았잖아요. 네. 그래 LG 솔루션 같은 경우도 적자인데 이걸 받아가지고 흑자다. 그렇죠. 뭐 이런 기사들을 많이 읽은 분들이 있을 숨은 겁니다. 비밀이 있으니까. 네. 예, 뭐 그렇게 하면서 실적 이게 과연 잘 나온 것이냐 계속 기사가 나왔었죠. 예. 그게 2033년까지인데 이걸 1년 줄여서 2032년까지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예산위원회의 초안인 거고요. 이게 이제 현재 운영위원회에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운영위원회에서 일부에서는 이걸 갖다 28년까지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당한 어떤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부분에 또 한 가지 긍정적인 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AMPC에는 기존에 우리 배터리 그러니까 자동차 생산할 때 배터리 구성 부품이라든지 뭐 이런 건데 FEOC 규정 자체가 안 들어가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금지된 외국 단체라고 했는데 사실은 중국이죠. 중국산 구성 부품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중국산 중국 회사하고 라이센스를 맺을 $100 이상의 이상의 가치를 갖는 라이센스를 맺을 때는 이 AMPC를 갖다 수행할 수 없게끔 이 조항이 새롭게 신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AMPC 규정에 FEOC 규정이 들어갔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기에는 뭐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게 되면 중국산은 이제 원천적으로 미국에 진출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가령 지금 CATL이 라이센스를 제공을 하고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테슬라가 그 라이센스를 받아서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중국 기술을 이용해서 생산하려고 했던 것들도 다 물거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배터리 생산 업체들한테는 어떻게 보게 되면 긍정적인 어떤 소식이 되겠죠. 예. 그렇다면은 평론가님 우리 이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겠죠. 근데 뭐 시나리오별로 정말로 개편안이 통과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30D 개편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제일 많이 타격을 받는 회사들이 어디죠? 테슬라, GM이 되겠죠. 그다음에 현대차도 일부분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작년까지는 IRA에 $7,500를 갖다가 수령을 못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뭐예요? 그 메타 플랜트에서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생산하죠. 그러면 쏙쏙 IRA 보조금을 갖다가 수령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한테는 뭐 결국은 어떤 반반 부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측면 이게 반반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45W 개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그 리스차라든지 렌터카에 들어가는 것들 이게 없어진다는 거는 한편으로는 또 부정적인 어떤 영향도 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4.5X 개편, 아까도 얘기했지만 첨단제조 세액공제 AMPC 같은 경우에는 2032년까지라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겨우 1년 단축되는 거예요. 1년. 그다음에 이게 그 해가 갈수록 차감되는 구조잖아요. 31년에 75%, 32년에 50%, 그다음에 33년에 25%거든요. 그러니까 1년 단축된다는 건 33년에 25%가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거든 부정적인 거지만 이게 과연 최악일까라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이게 28년까지 줄어들 수가 있어요. 28년까지 줄어들게 되면 타격이 있을 수밖에는 사실은 없겠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AMPC 수령에 기존의 FEOC 규정이 새로 추가됐다. 이 자체는 한국 배터리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가 되겠죠. 네. 그리고 우리들이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사실 2027년이면은 이 캐진 국면이 거의 끝나가고 이 3원계 배터리 가격이 거의 LFP 수준까지 거의 떨어진다. 그래서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어떤 가격 경쟁력이 거의 동등해지는 단계, 일종의 이제 패러티 수준까지 도달할 거라고 사실은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이때가 되면 굳이 AMPC 없어도 사실 배터리 회사들은 충분한 수준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자체 경쟁력이 생겼다라고. 만약에 못 맞추게 된다면 그 배터리 회사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또 이런 거 보면은 또 과도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또 생각도 들고요. 네네. 이런 만큼 우리가 제대로 좀 알고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싶고요. 그런데 이걸 뭐 차치하고서라도 법안이 과연 통과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백악관 밖에서는 이게 현명한 전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이게 예산위원회를 이제 통과한 건데 예산위원회에 통과할 때도 굉장히 힘들게 통과를 한 거예요. 1차 때는 16대 21로 부결됐습니다. 그다음에 2차 때 17대 16, 한 표 차이로 이게 넘어간 거거든요.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또 이게 넘어가야 돼요. 지금 운영위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하원 전체 회의로 붙여집니다. 하원에 21명 정도가 하원 의원이 반대를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요. 그래 좋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됐어요. 상원 넘어가야죠. 상원에서도 4명만 반대하면은 이 법안 자체가 사실은 통과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일부 그 한국이라든지 일부 한국 언론들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는 사실 이게 뭐 거의 확정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아직까지 확정 안 된 거예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빨리 확정이 됐으면 좋습니다. 이게 솔직히 IRA 폐지 문제가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대선 후보로 나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벌써 굉장히 오래된 이슈잖아요. 특정 뭐 세력이든지 그게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렇지만은 이런 어떤 그 IRA 폐지 이슈를 갖다가 끊임없이 이용을 해가지고 사실 2차 전지 섹터를 갖다 전반적으로 누르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확정이 돼야지 불확실성이 거칠 것 같아요, 일단. 예. 네. 사실 그 불확실성 잘 모르겠다 이게 제일 위험한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빨리 뭐 정리가 되는 게 네네. 훨씬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신다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누굽니까? 지금 건드릴 만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집착할 수 있다는 건데 네네. 계속 추진하게 된다면 그래도 한국 배터리 산업계에서는 그리 나쁜 뉴스는 아닐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뭘 더 집중해서 이제 앞으로 보면 될까요? 일단 예. 가장 중요한 AMPC 같은 경우에는 현재 초안 기준으로 31년까지 존치가 되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린 1년 정도 단축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또 아까 긍정적인 뉴스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AMPC의 FEOC, 그러니까 금지된 외국 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생산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완전히 이걸 갖다 명문화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그마한 틈, 중국산에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조그마한 빈틈까지도 차단. 거의 뭐 완벽하게 차단을 했다는 네, 얘기가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게 되면 한국 배터리에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미국 그 시장에서 경쟁하는 거는 한국, 일본, 그다음에 뭐 테슬라 같이 자체 이제 공급망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거의 동등한 이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출발선에서 경쟁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 자체만 가지고 사실은 이게 악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특히 이제 보조금 문제도 그래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30D 전기차에 대한 $7,500. 이게 내년까지 존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죠. 올해 내년까지 존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기차를 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하루라도 빨리 살라고 하겠죠. 그러면은 지금 25년, 26년도에 전기차 침투율이 높아지면은 사실은 미국 시장은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는 전기차를 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 변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정부에서 세액 공제를 안 해주면 캘리포니아주 같은 그다음에 캘리포니아주를 따르는 12개 주는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한국의 어떤 배터리 산업, 전기차 산업에 과연 이게 부정적인 뉴스만 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이론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IRA 폐지 논란이 이게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배터리의 운명이 마치 미국 IRA에 달려 있는 듯이 모든 그 언론이라든지 뭐 그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런 쪽으로 어떤 기사를 사실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배터리 기업들한테 시장은 북미 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지만 그게 only 유일한 시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는 유럽 시장도 있는 거고요. 기타 다른 시장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설사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용을 갖다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게 과연 한국 배터리 산업에 그렇게 치명적인 뉴스일까 그리고 치명적인 상황일까라는 거에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거듭 말씀드리지만 AMPC 같은 경우에는 2031년이 되든지 2028년이 되든 간에 한국 배터리 기업으로서는 충분한 어떤 대응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거고요. 이게 한국산 배터리에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GM 우리나라랑 조인트 벤처, 그다음에 포드도 조인트 벤처, 다 조인트 벤처로 들어가 있는 미국 회사들한테는 직접적인 타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이게. 그다음에 이 배터리 회사들이 진출해 있는 그 지역구, 공화당 의원들 지역구에 있는 그 공화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얼마나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위기, 난관에 부딪힐 수 있는 충분한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미국 하원을 통과하고 미국 상원을 통과할지 좀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발 이번 기회를 해서 이 IRA 이슈가 예. 좀 불확실성이 거치는 이런 어떤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세제 개정안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니까 2차 전지 마냥 나쁜 뉴스 있는 거 아니고 강조했다시피 AMPC 요건 같은 게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필요가 있다. 오늘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에게 조금 더 위안을 줄 수 있는 바로 보고 투자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되는 콘텐츠인 것 같고요. 최근에도 뭐 LMR 뭐 배터리를 뭐 이제 앞으로 만들어낸다라는 네네네. 소식이 있으면서 자체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 자체 경쟁력을 내세운 그런 노력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 바 우리는 어두운 것만 볼 게 아니라 우리 배터리 산업의 발전도 봐야 된다라는 중요한 핵심을 좀 찔러주셔서 그런 부분 반영해서 투자 전략 생각해 보시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 쪽만 기대지 말라. 그런 이슈로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오늘 윤석천 경제평론가의 분석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또 마음에 와닿네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낙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 이럴 때 좋은 업종, 앞으로 갈 만한 종목들을 잘 선별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서 저희가 좀 살펴봐야 할 거, 어제 급등하면서 신호, 사인을 보내줬던 우주 관련된 종목들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돌아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카타르에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 우주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5년 뒤에도 나는 테슬라 CEO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치와 관련된 앞으로의 행보는 좀 줄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컴백을 선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 제가 앵커 브리핑으로 작년 11월 14일쯤이었습니다. 이제 미국 대선 끝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일론 머스크가
도치 이 장관을 역임하게 되면서 과연 뭘 할 것인가? 저도 한번 상상을 해보고 분석을 하면서 결론을 내봤던 것인데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썼던 것들이 하나씩 다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테슬라 전기차는 뭐 현실화시켰죠. 그리고 나서 자율주행 완화할 것이다. 자율주행 규제 완화하면서 로보택시 6월에 나온다라고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잖아요. 로보택시의 수익화가 곧 눈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AI 규제 이런 것도 다 하고 있고 옵티머스 로봇과 관련된 앞으로의 개발 상황도 계속 진척되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스타쉽, 우주항공과 관련된, 우주산업과 관련된 것도 분명히 규제를 철폐할 것이다. 트럼프에게 뭔가 딜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게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얼마 전에 우주와 관련된 규제도 줄여주겠다라는 미국 정부 쪽에 사인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자, 일론 머스크는 진짜 지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항공청이 지난 15일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스페이스X의 스타쉽 9차 지구궤도 시험 비행 허가 신청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또 쏘라는 겁니다. 스타쉽.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어떤 승인을 해줬는지 아세요? 스타쉽의 연간 발사 가능 횟수도 더 늘려줬습니다. 기존에는 연 5회, 1년에 5회 쏠 수 있게 해줬던 것을 이제는 25회로 확대해줬습니다. 그럼 계산해보면 한 달에 2번씩 쏜다는 얘기입니다. 2주에 한 번씩 이제 스타쉽을 쏘면서 계속해서 이것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작업을 앞으로 더 빠르게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험 비행을 대폭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이 실수가 줄어들게 되고 로켓의 완성도가 점점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우주 산업 조금 더 한 발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실제로 스페이스X는 이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타쉽을 발사하는 발사대가 텍사스 보카치카라는 곳에 있거든요. 스타베이스 발사장이 있는데 지금 요게 패드 A라고 해서 요거는 지금 실제 운영되고 있는 발사대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다가 발사대를 하나 더 짓고 있어요. 패드 B라고 해서 지금 건설 중인 신규 발사대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발사 타워가 이미 설치되어 있고 밑에 지금 공사가 막 진행되고 있는 사진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이미 패드 A에서는 계속해서 스타쉽을 발사를 하면서 이 횟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발사대를 또 만들고 있다는 거, 이런 승인에 발맞춰서 앞으로 더 우주 산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겠죠. 자, 여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까지 지금 우주 산업에 관련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부터 우주군을 창설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쨌든 바이든이 되고 나서 잠잠해졌는데 이번 주였죠. 골든돔,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 체계 골든돔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자, 스페이스X, 팔란티어, 안드릴이라는 이런 미국의 회사들이 기본 계획 짜온 거 그대로 했다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골든돔 용도 추정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인공위성 400개, 많게는 1000개도 더 쏴야 된다. 그리고 미사일 레이저가 탑재된 인공위성도 200개는 쏴야 이게 실현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 쏘겠습니까? 당연히 스페이스X에서 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도 지금 우주와 관련된 모멘텀이 형성이 됐습니다. 어제 삼성물산에서 삼성이 이제 앞으로 우주 산업, 우주 발사대를, 우주 발사장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R&D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주 발사장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우주 발사대만 보이지만 그 아래는 고원, 극저온 소재, 초정밀 진동 제어, 자동화 운영 설비 이런 게 엄청난 기술이 들어가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 위성을 더 쏘기 위해서 로켓을 많이 쏘게 될 텐데 그럼 우주 발사장이 더 많이 필요할 겁니다. 삼성은 이걸 미리 캐치했던 걸까요? 지금 R&D를 하고 이런 IT 업체들의 우주 관련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은 아닐까라고 한번 저희도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돌아오면서 다음 타자는 이 우주 산업에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잘 참고하고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뭐 오늘은요 외국인이 매도를 치니까 시장이 힘이 빠지는 거고 네네.
금리 부담 때문에 성장주가 약한 그리고 개별 이슈로 종목 장세가 펼쳐진다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후장도 이 패턴이 이어질까요? 네. 자, 오늘 시장 저희가 또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저희는 또 내일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